네, 11번 문제 이어갑니다. 아주 주요할 문제죠.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기 문제인데 1번에 훈민정음이란 문자의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서 책 이름으로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쓰여 있고 그 안에 책의 내용이 바로 우리 한글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이라는 문자의 이름으로 훈민정음, 또 이 훈민정음을 줄여서 정음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다음 두 번째,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헷갈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죠. 만약에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인정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이란 문자 체계를 어떤 일종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죠. 충분히 우리 한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정한 문자 그 자체를 다른 나라 문자와 구별해서 어느 나라 문자만을 우월하게 대접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더 이상 적절치 못한, 그리고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자, 이 문헌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그 사료로서의 가치, 이런 정도 맥락으로 돌려서 책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책의 문제인지 우리 문자의 문제인지를 가리지 않고 또 우리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세계가 입증해 준 것이다 이런 그 생각에서 그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혼동 가능성이 큰 이런 지점을 아주 유유적절하게 문제로 잘 뽑아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음가와 제자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한자로 적은 책이다. 이건 누누이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새롭게 만든 문자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설명한다면 입으로 손짓 발짓으로 또 필기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책에다가 설명할 때는 결국 기존에 아는 문자인 한자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읽게 되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런 그 구절들은 제목에 있다시피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에 분명 세종이라는 묘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제목만 보더라도 세종 사후에, 세종이 죽은 다음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번역한 자료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어보는 것이다. 아주 주의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에 비추어 4번 선택지는 알 필요 없는 내용이죠. 치둠, 정치음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필요 없죠. 이거는 중국어의 발음, 소리값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용어로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다음 12번 넘어가면은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틀린 것 고르기. 가예 43년에 창제하고 46년에 반포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이것과 구별해서 용비어천가는 어때요? 그 중간에 끼이죠. 중간에. 자, 그래서 45년 다음 나에 보면은 초성자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입이 익숙하도록 기니, 미, 시, 기니, 미, 시. 디귿은 니은에 대한 가획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좀 그 기본성에서 명확히 틀렸다라고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기관을 상용하여, 이거는 한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자음은 발음기관을 번떠 만든 것이고 모음은 천지인, 그러니까 철학적 가치의 세 가지 핵심 고리를 글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다도 쉽게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라 종송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송자를 다시 사용하게 했다. 그래서 종성부영 초성 이런 부분을 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소고법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하나하나 기본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그 즉시 선택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뭐 소고법 고려한다면은 가 단계에서 가가 맞다. 그럼 틀린 거 고르기니까 가가 들어간 1번, 2번 선택지 지우고 그리고 난 뒤에 3번, 4번에 공통적으로 나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따질 필요 없이 다 마가 맞느냐 라가 맞느냐 이건 검증하는 차원에서 답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글은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옳지 않은.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표음적 표기법으로 이는 운문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난 대로 적는 표기를 말한다. 우리 현대국어하고 다른 그 소리난 대로 적기 또 뒤에 이어 적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1번 선택지 보면은 불휘 깊은에서 두 번째 단어 깊은 깊다의 받침이 뒤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죠. 2번에 바람의 아니밀세 바람의 바람 할 때 미음 받침이 두 번째 음절의 받침이 세 번째 음절로 이어져 표기됐음을 볼 수 있고 4번에 발알의 발알 두 번째 음절의 리을 받침이 역시 세 번째 음절 초성으로 이어져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초 3번 장기판날이라고 했는데 장기판 거기 알이 붙는다면은 이 니은 받침이 뒤로 넘어가야 될 텐데 앞에 받침에도 니은 뒤에 초성에도 니은 그러니까 이거는 중철 표기라고 할 수 있죠. 중철 또는 뭐 혼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 14번 좀 그 어려운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고 원문 여기에 현대문 해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살발이 그러면은 미철적인 기억을 이해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밑에 풀어져 있잖아요. 맨 앞에 말사말 살발이 하되 여기 어구를 보면 말씀을 아뢰할 사람이 많지만 여기까지 쫙 져야 되니까 말사말 말씀을 하되 많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살발이 여기에 아를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삽다 이런 부분에 아래다. 그러면 그 뒤에 그리고 뭐 리을 이런 정도를 어떤 문법 형태서로 설명이 될지를 명확히 알면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잘 모른다고 할 때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랠 사람. 근데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봐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하는 이 바로 사람을 나타낼 때의 의존명사. 사람이란 뜻에 해당되는 단어가 글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의존명사 이런 정도를 끌어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억 1번 선택지에서 기억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 주격 조사 이 이런 게 아니라 아랠 사람이, 아랠 사람이, 아랠 사람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해석에 기대어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니안의 배아시니, 배아시니 이 부분을 해당된 구절 어디예요? 재촉하시니 앞에 꿈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꿈으로 그 다음 밑줄 친 뒤엔 배하시니 재촉하시니 그래서 재촉하시니 여기에 기대어서 이때 이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호말어미로 기능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높임을 나타낸다면은 시 정도면 되는 것이지 앞에 이가 붙어서 이 시까지로 표현될 것은 아니죠. 다음 3번에 대에서 노래를 부르리 하대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에 말싸말 살발이 하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아랠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리 하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그러니까 부르리 하되 많지만 여기 기대어서 풀어야죠. 많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유를 나타낸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단 난이도가 낮은 그런 정도에서 1번, 3번을 지우는 것이 제일 좀 기본적인 이런 작업이 될 것이고 2번과 4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때 주의할 점이 2번에 분명 C가 들어있다 보니까 높임을 나타내는 선호말음이라고 할 때 일단 쏠릴 수가 있어요. 근데 4번 리을 왜 여기서 알 외신이 그럼 알 외신이에서 알다 그러니까 뜻풀이에서 알리시다에서 알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는데 알리다 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해석에 그런 것처럼 알외 그러면 뒤에 시니는 어때? 현대국어 해석에도 시와 니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1대1로 짝지어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도 전혀 다르죠.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니가 니로, 시가 시로 이렇게 짝지어지는 것이고 알다가 알다로 짝지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외시니에서 외가 알리다, 알다에 리가 붙으면서 무슨 역할을 할까? 해설, 설명에 나와 있는 뜻이 그 사동, 이 역할을 하는가? 이미 이건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연결해서 타당한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2번을 만약에 놓쳤다 하더라도 시 때문에 이 시까지를 묶어 설명했음을 간과하고 시만 설명한 줄 알고 맞은 것으로 착각했다 손 치더라도 4번에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에 기대어서 되돌아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2번이 틀리고 4번이 맞다. 이걸 판단하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급 문제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15번. 다음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중세국어의 경어법. 이렇게 딱 범위를 한정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 그리고 선택지에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기억은 뭐 석보상절이니까 어떤 내용일까?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어진 문맥 안에 태자, 도리, 이루샤, 자개 한 부분에서 자가, 자갸 그러니까 이를 뺀 거죠. 이를 뺀 상태 자갸는 태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그럼 앞에 태자 앞에 있으니까 태자인 만큼 이건 높임의 뜻 하면 일단 가능성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섣불리 맞다 틀리다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가능성 정도로. 다음 2번 니은의 좌시면은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이건 충분히 판단 가능하죠. 그래서 그 후로 인간의 차반한 못 좌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표기가 좌시다로 나타나 있지만은 오늘날에 자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어 보면은 이것의 고어 형태다라는 점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3번 디귿의 자실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이건 용비어천가이기 때문에 서만의 자실제 이게 바로 이태주에 관한 그 역성혁명의 과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구절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다에 시가 들어감으로써 높임을 표현한 것이다. 이건 좀 제일 쉽게 판단할 만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좀 낮은 차원에서 먼저 구별할 정도로 잡고 1번과 4번 두 개를 놓고 1번에서는 가능성 정도만 짚어봤는데 4번 리을에 이시면은 앞에 오는 먹으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그런데 기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앞에 태자가 있으니까 높임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그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잡을 수 있는데 리을의 맥락이 뭐예요? 곧과 과실과 풀과 나무와를 먹으리도 이시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A와 B와 C와 D를 그리고 나서 뒤에 먹으리도 이시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뭐겠어요? 먹을 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있으며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7급 정도에서 아주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낮춰진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정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고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연철됐을 부분을 생각해서 분철해 보기. 그 다음 아래 아의 표기, 이름절일 때는 암음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보고 이음절, 삼음절 여기서 쓰일 때는 음음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죠. 구개음화 진행시켜보고 두음법칙 적용해보고 이런 정도가 고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리, 리을 당겨서 먹을이 이렇게 읽어보는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기만 보더라도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예사의 표현이다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시며 에서 있으며에서 받침이 뒤로 넘어갔을 뿐이지 시, 높임을 뜻하는 시의 문제가 아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충으로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일단 와 또는 과 쓰임의 문제. 일단 받침이 앞말의 받침이 있고 없고 또 앞말의 받침이 있다면 유성음, 무성음 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와와 과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챙겨두시고 중요한 것은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 뭐예요? 뭐 A와 B와 C와 D를 이렇게 적는다면은 중세국어에는 마지막 열거 대상인 이 뒤에도 와 또는 과를 썼다. 그러니까 줄여서 A와 B만 놓고 봅시다. 두 개만 열거하는 것으로. 현대국어는 어떻게 써요? A와 B를 해서 뒤에는 그 성분의 뭐 조사 이걸 나타내는 방식으로 쓰지만 중세국어에서는 A와 B와를 이런 식으로 이 와가 마지막 열거된 단어 뒤에도 붙는다는 거죠. 이게 좀 구속진 사항이긴 하지만 나온 예가 있으니까 하나 챙겨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15번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16번 17에서 19세기 말까지의 근대국어 친절하게 근대국어라고 써도 되는데 17에서 19까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번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지금 해설란에도 그 언문일치는 1919년 창조에 실린 김동인의 작품 이건 문학적인 면에서 이제 언문일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쓴 건데 사실은 대략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완벽한 언문일치는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언문일치 현대국어에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난 네가 좋아 이런 문장을 쓴다면 문장을 쓸 때도 이렇게 써야 언문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쓴다면 언문이 불일치한 이런 표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죠. 입말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세태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젊은 세대들의 좀 독특한 새로운 그 표현법, 단어 표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입말로는 빠르게 반영이 되는데 글말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뒤따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조선 후기로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됐다. 과거 시제의 확립이라는 것은 뭐 타당한 부분이고, 세 번째, 유성 마찰음 계열인 순경음, 비읍, 반치음이 실제로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존재했다 아니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논란에 삼는 것 자체가 조선 전기 문제지 조선 후기에는 이미 표기에서도 이미 다 사라진 글자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뭐 1번, 3번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두 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4번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의문의 구별 이건 이미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조선 후기에 와서 시작됐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고하고 과거 시제 확립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이런 정도가 이 문제의 난이도가 될 듯합니다. 1, 3번 지우고 2, 4번 중에서 선택하는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은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래서 여기도 뭐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앞뒤 문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천세의 미리 정하시한 한수묵에 누인개국하샤 여기 해석상으로 또 많이 출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죠. 누인개국 하시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 뭐 순접, 역접 이런 문제로 복륜이 갓 없으시니 여기에 대한 해석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점을 쳐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복을 받을 횟수가 라는 얘기는 뒤에 맥락상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점을 쳐서 나온 운수란 뜻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그 해석에서 생략됐던 부분을 넣어가면서 맥락을 잡아주는 이런 것으로 현대문처럼 편안하게 한 번씩 읽어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될 일입니다.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 님금 하 이게 나오는데 이 하는 지금 3번에 설명했다시피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혹격조사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님금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른 문학 작품들 읽다 보면은 뭐 소님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해석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존칭호격, 비존칭호격이라는 것은 그 맥락으로 구별할 일이지 하를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좀 주의할 점으로 지적되어야겠습니다. 이 맥락은 앞에 님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 정도. 자, 그래서 2번 니은에서 자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경천근민 하샤자 경천근민 하시어 경천근민 하다 즉 명사가 들어있어도 뒤에 용언의 형태로 접사에 의해서 용언의 형태로 바뀐 이런 구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의 형태로 바뀐 지점이기 때문에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미로 설명돼야 될 지점이다. 이거는 거의 현대문법으로 그냥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뭐예요?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1대1로 원문과 해석에서 빠르게 읽어주기 고전문 연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연철된 것을 분철하고 아래아의 표기를 바꿔보고 둔법칙 적용하고 이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비어천가나 훈민정음 언해본 이런 거 말고 그 이외에 우리가 미리 공부해두지 않을 처음 만나는 낯선 예문 그런 경우에 문제풀이를 위해서 그 방법을 적용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꼭 미리 챙겨둘 영역이었습니다. 다음 19번 아주 오래된 문헌은 아니죠. 동명일 같은 경우에 그 거의 19세기 그러니까 17, 18 이 조선 후기도 앞부분이 아니라 좀 뒷부분에 놓이는 말기에 가까운 이런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표기에 있어서 큰 골격을 중세국어 단계에서 연철 표기,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었다면 현대국어에 와서 어때요? 현대국어에 와서 형태의 수를 구별해 적는, 그래서 분철 표기로 자리를 잡죠. 그랬을 때 중간에 이제 과도기의 문제가 고려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중철, 그리고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어문의 간이화 현상, 이런 것들이 과도기인 만큼 어때요? 없던 것에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변화의 과정,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본에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라고 했는데, 일왕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밑철 보라, 물밑철 이런 부분에 보면은 물밑 할 때 받침자리에 시옷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대표음으로 바꿔 적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찰, 이건 뭐예요? 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 뒤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연음이 될 때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갈 때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앞에는 또 형태에서 본래의 모습을 의식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고 맞춤법 시간에 설명했었던 게 있죠. 거기 제일 대표적인 예로 변기에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잘못된 표기인데, 이것이 이런 표기가 나타나는 이유 뭘까요? 본래는 넣다 할 때 용언의 어원의식, 여기 살아있다 보니까 히읗을 적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돼요? 어미 지가 와서 히읗과 결합되며 거센 소리로 너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 났을 때에 따라서 뒤에 치를, 그리고 넣다라는 어원, 머릿속의 의식, 이것 때문에 히읗, 이러다 보니까 히읗을 2번 쓴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 표기법에서는 틀린 건데, 이와 같은 양상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살펴볼 일입니다.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 그리고 3번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원순 모음화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 이런 것들이 물, 풀, 이런 것들이 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모음 체계표를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공부하지만 실제 예전 문법에서는 중설이란 개념을 나눠 쓰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설모음 안에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원래는 이런 건데 거기에서 중설모음의 원순모음 자리가 없고 후설모음의 평순모음 자리가 없이 그렇게 이모음, 의모음, 우모음 이와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하면서 이거를 그냥 후설이라고 묶어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원수모음화가 되는 건 중설모음 자리에 의가 이렇게 후설모음으로 우로 바뀌는 이런 현상인데, 평순이 원순으로 바뀌는 것은 입모양이 확실히 변하는 이런 지점인데, 중설에서 후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당겨지는 듯한 느낌 정도이지 크게 의식되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설이라는 개념도 없앴던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 점을 참고로 좀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해 주면 되겠고, 아무튼 다른 것들에 비추어서 좀 더 인상적인 이런 표현들로서 중철 표기란 점을 고려토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넘어가면은, 여기는 뭐 설명에 근거해서 연결 지어 보면은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설명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뭐예요? 주격조사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조사의 모형이 이죠. 근데 그것을 이 이렇게 온전히 쓸 때가 있고 이로 쓸 때가 있고 탈락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음 아래에서 이. 자음 아래에서 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는가라고 할 때 기역에 맹자 받침이 없죠. 사람, 니은, 사람. 그러니까 니은 자리가 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택지에서는 가운데 2가 있는 1, 3번 지우고 2, 4번으로 딱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표기를 보니까 모음 아래에서 이 모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침이 없을 때 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받침이 있다 없다라고 보면은 기역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역, 디귿, 앞뒤가 모두 다 이런 형태로 되는 4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언제? 앞에 이 모음 중에서도 이 모음 중에서도 이 모음. 그러니까 이와 이가 똑같은 게 중복이 되니까 생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여기는 현대어 풀이 자식이 능히 밥 먹거든 가라추되 올 한 손으로써 하게 하며 대략 무슨 얘기하는지 쉽게 읽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자식이 밥 먹기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가라추되 가르치되. 그리고 두 번째 밑줄 부분에 보면은 말하거든 사나해 난 빨리 대답하고 겨집은 늦으기 대답게 하며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 되죠. 빨리 늦으기라고 했으니까 빨리 그리고 천천히 늦게 이렇게 늦게라기보다는 맥락상 천천히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게 대답하게 하며 그다음에 마지막 뛰난 가차로 하고 겨집에 뛰난 사나해 뛰난 겨집에 뛰난 대꾸를 이용해야죠. 대꾸. 그래서 남녀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여기서는 빨리 그러니까 여기는 느리게 해서 천천히 이 정도로 바꿔준 것이고 또 같은 맥락에서 이걸 전제로 얘기했어요. 역시 남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갓이라고 했고 뒤에 실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띠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집에 띠난 실이라는 재료였던 것처럼 산의 아이의 띠는 갓이라는 것을 재료라는 맥락에서 뜻을 풀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번을 가장자리로라는 얘기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재료를 나타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틀린 것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갓바치가 있잖아요. 가죽공예의 장인 갓바치, 가죽신 만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되어서 요즘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쌈지라는 그 브랜드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원래 갓바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브랜드명으로 쓰이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중세국어의 장인을 이르던 말 여기에서 유래했었던 표현이죠. 이 갓 이것이 대표 소리 그 8종성, 7종성 이렇게 대표음으로 적는 과정에서 갓 이렇게 시옷으로 바뀌어 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앞뒤 맥락을 보면은 사나해 띠, 겨집의 띠, 그래서 그 뒤에 실로라고 실이란 재료를 말한 것처럼 어쨌거나 얘는 그에 준하는 재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장자리라고 맥락에 어울리지 않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밑줄 친 단어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맥락, 구절의 그 짜임새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점을 생각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급 문제인데 그 수험생들의 반응은 아주 좀 양극단으로 나뉘는, 어떤 수험생들은 그냥 거의 보너스 문제로 아주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일부의 수험생들은 안 배운 게 나와서 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적 해결로 가야 될 영역이죠. 용계천과나 훈민정음 같이 반드시 기본 뭐 암기라도 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적 해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꼭 새겨둘 일입니다. 이 정도에서 고전 문법 관련 영역을 정리하고요. 다음 항목은 단원을 바꾸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